제 아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었고 저는 그 대가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복수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제가 61살 되던 해 가을 한 산악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 산 지 5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꽃집 사장님이라며 우아하게 불러주었지만 실은 제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버린 꽃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은 뜨겁기보다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텅 빈 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아들 지훈이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였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줄 사람이 없으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꽃집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밤 8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저는 꽃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꽃을 고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문을 잠그는 순간 지독한 고독이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밤이 오는 게 무서웠어요. 불 꺼진 원룸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적막함은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파에 웅크려 잠드는 날이 허다했죠. 침실에 있는 넓은 침대가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한 친구인 미숙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숙이는 저와 동갑내기 과부였지만 저와는 정반대로 활기차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죠. 언니 또 혼자 이러고 있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미숙이는 제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잘 지냈어. 나는 잘 지내지. 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사람 좀 만나고 그래야지. 평생 이렇게 꽃만 보고 살 거야. 언니 인생은 어떡하고. 미숙이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미숙이는 제 등을 세게 철썩 때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61살이 어때서 언니 나랑 산악회나 가자. 산악회 내가 무슨 등산을 가보면 알아. 공기 좋은 데 가서 땀 좀 흘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이번 주 일요일에 정기 산행 있으니까 무조건 나와. 알았지? 미숙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딘가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미숙이가 알려준 집결 장소로 나갔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 50명 남짓 모여 있었어요.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웃고 떠들며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낯선 풍경에 괜히 주눅이 들어 구석에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가 꼿꼿하고 몸이 다부져 보였습니다.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로도 단단한 어깨와 가슴이 느껴졌죠.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리의 우두머리 사자 같았어요. 저분 누구야? 저는 미숙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최강혁 씨. 우리 산악회 부회장이야. 전직 체육교사였다나 봐. 어때, 멋있지? 멋있지. 근데 저 양반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줘. 아내가 죽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대. 철벽도 그런 철벽이 없어. 미숙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냥 조금 멋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버스를 타고 산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몰래 그 사람을 훔쳐봤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작은 설렘이 아주 희미하게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될 줄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었고 저는 그 대가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복수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제가 61살 되던 해 가을 한 산악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혼자 산 지 5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꽃집 사장님이라며 우아하게 불러주었지만 실은 제 인생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버린 꽃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저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우리의 30년 결혼 생활은 뜨겁기보다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텅 빈 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아들 지훈이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였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란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줄 사람이 없으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꽃집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밤 8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저는 꽃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꽃을 고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문을 잠그는 순간 지독한 고독이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밤이 오는 게 무서웠어요. 불 꺼진 원룸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적막함은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파에 웅크려 잠드는 날이 허다했죠. 침실에 있는 넓은 침대가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한 친구인 미숙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숙이는 저와 동갑내기 과부였지만 저와는 정반대로 활기차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죠. 언니 또 혼자 이러고 있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미숙이는 제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잘 지냈어. 나는 잘 지내지. 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사람 좀 만나고 그래야지. 평생 이렇게 꽃만 보고 살 거야, 언니. 인생은 어떡하고 미숙이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미숙이는 제 등을 세게 철썩 때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61살이 어때서 언니 나랑 산악회나 가자. 산악회 내가 무슨 등산을 가보면 알아. 공기 좋은 데 가서 땀 좀 흘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이번 주 일요일에 정기 산행 있으니까 무조건 나와. 알았지. 미숙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딘가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미숙이가 알려준 집결 장소로 나갔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 수십 명 남짓 모여 있었어요.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웃고 떠들며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낯선 풍경에 괜히 주눅이 들어 구석에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가 꼿꼿하고 몸이 다부져 보였습니다.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로도 단단한 어깨와 가슴이 느껴졌죠.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리의 우두머리 사자 같았어요. 저분 누구야? 저는 미숙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최강혁 씨. 우리 산악회 부회장이야. 전직 체육교사였다나 봐. 어때 멋있지? 근데 저 양반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줘. 아내가 죽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대. 철벽도 그런 철벽이 없어. 미숙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져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냥 조금 멋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버스를 타고 산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몰래 그 사람을 훔쳐봤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작은 설렘이 아주 희미하게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될 줄은요. 산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 꽃집과 집만 오가며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던 저에게 가파른 산길은 큰 도전이었죠. 처음 30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사실에 조금 들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사가 점점 심해지면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벅지는 터질 것 같았고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하얘. 미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사실은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고 저는 점점 뒤처지고 있었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축축해진 흙길에 발이 미끄러진 거였죠. 아, 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느낌과 함께 찌릿한 통증이 발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창피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산행을 망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인이 원희와 미숙이가 놀라 달려왔고 뒤따르던 몇몇 회원들도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다 그랬어. 많이 아파.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발목은 금세 퉁퉁 붓기 시작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혼자서는 못 내려가겠는데 어떡하지? 한 회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비켜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최강혁 씨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는 제 등산화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부어오른 발목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섬세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 같았죠.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오늘은 더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 때문에 다들... 제가 울상이 되어 말끝을 흐리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업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산 입구까지는 적어도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건장한 남자라도 사람을 업고 그 길을 내려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강혁 씨, 괜찮겠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제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올라타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그것도 거의 처음 보는 남자에게 업힌다니.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발목은 점점 더 아파왔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5년 만에, 아니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후로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등이었습니다. 그의 등산복 너머로 뜨거운 청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숨을 멈췄어요. 얼굴이 터질 것처럼 화끈거렸고 제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을 뿐 조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죠.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의 등에 엎드린 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편을 부축하고 기대게 해주는 쪽이었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온전히 기대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창피함과 미안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설고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습니다.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그의 등을 떠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저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얼른 병원부터 가보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회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넓은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아니 평생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뛰어본 적 없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댈 곳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혹은 작은 희망이든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기댈 곳 없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등이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뒤풀이는 산 입구에 있는 단골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파전과 도토리묵 그리고 막걸리가 커다란 상 위에 차려졌고 회원들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붓기 시작한 발목에 냉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혁 씨 덕분에 무사히 내려오긴 했지만 산행을 망쳤다는 자책감과 낯선 곳에 혼자 있다는 어색함에 술잔에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드니 강혁 씨가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앉으세요. 그가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자 좁은 공간이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제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가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다들... 아닙니다. 오히려 덕분에 일찍 하산해서 다들 좋아하던데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입술만 살짝 댔는데 그는 제 잔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술 잘 못하시는군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파전을 집어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죠.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5년 됐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10년이 넘어서 잘 압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맞아요. 해가 지면 너무 무서워요.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게.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도서관에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잠들 수 있도록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팠구나. 나처럼 외로웠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는 전직 체육교사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이혼한 후로는 모든 것에 의욕을 잃고 일찍 명예퇴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박선희 씨, 저 최강혁입니다. 오늘 발목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꼭 얼음찜질 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네, 강혁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말씀대로 내일 꼭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푹 쉬십시오.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TV를 켜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텅 빈 집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다녀온 후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대가 조금 늘어났지만 2주 정도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고요. 그는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희 씨, 괜찮으십니까? 많이 아프지는 않으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약 먹고 쉬면 된대요. 다행입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상태를 묻는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로 번져 나갔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었는지, 꽃집에는 무슨 꽃이 새로 들어왔는지, 날씨가 어떤지. 사소한 대화였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나고 제 발목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발목도 다 나으셨으니 기념으로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제가 맛있는 밥 사겠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는데도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서로에게 농담도 던질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안함 뒤에는 심장을 간지르는 설렘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도 같은 마음일까? 저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선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선희 씨가 아닌 선희 씨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강혁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이나 진지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제발 제가 기대하는 그 말이 아니기를, 그러면서도 제발 그 말이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희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바람에 나무짚이 스치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선희 씨의 따뜻하고 여린 마음에 끌렸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선희 씨가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향했죠. 65의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선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그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잊어주세요. 못 들은 걸로. 그가 황급히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강혁 씨가 좋아요. 그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매일 아침 강혁 씨 문자를 기다렸고 강혁 씨를 만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렜어요.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강혁 씨가 좋아요. 제 고백이 끝나자 그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제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이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고 밤에 잠드는 것이 아쉽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들어 있던 제 인생에 그가 다시 물을 주고 햇살을 비춰준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우리는 조금 멀리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단풍이 절정이라 온 산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려나?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산 날씨는 알 수가 없군요. 일단 서둘러 하산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보다 비가 더 빨랐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저쪽에 산장이 있습니다. 빨리 저기로 갑시다. 그가 제 손을 이끌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를 쫄딱 맞으며 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통나무 산장이었는데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낡은 난로와 나무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흠뻑 젖은 등산복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난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이내 산장 안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옷을 벗고 말리세요. 이러다 감기 걸립니다. 그가 말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단둘이 있는 이 좁은 공간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쪽에 가 있겠습니다. 다 마르면 부르세요. 저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젖은 겉옷을 벗어 난로에 널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입은 티셔츠까지 흠뻑 젖어 있었죠. 그때 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담요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그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세찬 빗소리가 들려왔고 난로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따뜻합니까? 네, 따뜻해요.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따뜻합니다. 선희 씨 때문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빗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이 가득한 이 고요한 산장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히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낡은 나무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잊고 살았던, 아니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65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젊은 남자처럼 단단했고 그의 체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제가 아직 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산장에서의 하룻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비가 그친 산길을 손잡고 내려오면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제 나이 61살에 이런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손을 잡고 다녔고, 회원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친구 미숙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해 주었죠. 언니, 내가 뭐라고 했어? 언니한테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정말 잘 됐다. 강혁씨, 우리 언니한테 정말 잘해야 해요. 미숙이의 말에 강혁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 잤어요 라는 아침 인사, 문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꽃집을 운영하는 것도 전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퇴근길에 꽃집에 들러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때로는 제가 만든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역시 선희 씨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는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을 받으면서도 늘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죠. 우리의 데이트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찜질방에 가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물론 가장 큰 변화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동안 저에게 밤은 그저 두렵고 외로운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드는 밤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놀라운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먼저 지쳐 잠들 때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럴 때면 저는 그의 가슴을 툭 치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나이 생각 좀 하세요. 선희 씨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아직 청춘인 것 같아서 그래. 그는 늘 그렇게 대답하며 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저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성벽이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 지훈이에게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훈이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저는 아들이 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훈 씨를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이야기할게. 아버님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할게. 강혁 씨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지훈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딸 예은이의 선물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알음 사들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훈이도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구나.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며느라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산악회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까지. 지훈이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제발 화를 내지 않기를, 제발 저를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애틋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더 소중하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 지훈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훈이는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재혼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한참 만에 입을 연 지훈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혼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5년이야. 벌써 5년이 지났어. 고작 5년이요. 아버지 평생 어머니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잊으실 수 있으세요? 이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지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 말씀 좀 더 들어봐요. 며느리가 지훈이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그는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저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당장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 더 이상은 못 봅니다. 지훈아, 그건 엄마의 인생이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제 행복을 이렇게 짓밟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이상 제 인생이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박선희 씨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꼬리표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제 행복보다 자신의 체면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서운하고 비참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5년 동안의 외로움보다 아들의 이기적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혁 씨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는 묵묵히 기다려주었죠. 미안해요. 저 때문에 괜히... 아니요, 선희 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빨리 지훈 씨를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을 탓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지훈 씨도 갑작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절 믿으세요.
그의 듬직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그 차가운 눈빛이 배신자라고 말하는 듯한 그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뭐 네가 왜?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군요. 지훈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니? 강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떻게 안다고?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찼죠.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신원 조회를 좀 해봤어요.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그런데 그 사람 최강혁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가 아주 지저분하더군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전 부인이랑 재산 다툼으로 아주 시끄러웠답니다. 듣자 하니 그 사람이 여자 돈을 보고 결혼했다가 재산을 빼돌리려던 게 들통나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고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강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이의 말은 강혁 씨가 제게 해줬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강혁 씨는 전 부인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고 오히려 재산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랑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 그 사람이 노리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잖아요. 외로운 중년 여성을 노리는.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만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이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다 평생 모은 재산 다 뜯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의 말이 사실일까? 강혁 씨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은 거짓일 리가 없어. 소시어 소화를 씻어 저는 머리를 흔들며 아들의 말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혁 씨를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을 봐도 저 웃음 뒤에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제 손을 잡아도 이 손으로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선희 씨, 무슨 일 있어요? 며칠째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강혁 씨는 제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지훈 씨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날카롭게 대답해서인지 그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괜찮습니다. 힘들면 저한테 기대세요. 제가 다 받아줄게요. 그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다정함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다 연기일까?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결국 강혁 씨에게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을 품은 채 그를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혁 씨,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없으세요? 제가 어렵게 입을 열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숨기는 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이혼하실 때요. 정말 전 부인께서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신 거 맞아요. 제 질문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들 말이 사실이었구나. 선희 씨,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제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증명해 보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의 상처를 헤집어 놓은 거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를 따라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 남자랑은 이야기 잘 하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 제가 그 카페로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아들은 제가 강혁 씨를 의심하도록 유도했고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겁니다. 지훈아,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위험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죠. 지훈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해서 저는 순간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아들이 저를 구해주려는 것이라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용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심리 상담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어머니 심리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쉽게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혁 씨와의 일로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정말로 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지훈이가 소개해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상이 좋은 중년 남자였고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5년간의 외로움, 그리고 강혁 씨를 만나 다시 사랑에 빠졌지만 아들의 반대와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제 마음까지.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께서 지금 애정 결핍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랜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쉽게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람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을 좀 드시고 외부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그 최강혁이라는 분은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처방해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꽃집 문도 닫은 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혁 씨에게서는 몇 번이고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흔드는 그를 멀리하는 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 때문인지 하루 종일 멍하고 무기력했습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니?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를 보니 누가 와서 사기치면 그냥 다 넘겨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위임장 같은 거니까 걱정 말고 서명만 하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고맙게 느껴졌죠. 저는 지훈이가 내미는 서류에 흐릿한 눈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서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종이가 제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요양원 입소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다는 것을요. 아들은 제 신뢰를 이용해 저를 완벽한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에 서명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약기운에 취해 비몽사몽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겠거니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문 앞에는 지훈이와 함께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감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가실 곳이 있습니다.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딜 가자는 거니?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지훈이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옆에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놔라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저를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과 냉혹함만이 가득했죠. 어머니는 잠시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제 휴대폰은 빼앗겼고 제가 입고 있던 잠옷 차림 그대로 구급차처럼 보이는 하얀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 꽃집과 동네 풍경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온한 노후의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곳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었죠.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강혁 씨. 저는 매일 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밀어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제 손으로 제 행복을 걷어차 버린 거였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이,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넓은 등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저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아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혹은 강혁 씨에게 연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치매에 걸린 정신 나간 노인으로 취급할 뿐이었죠. 우리 아들은 효자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좋은 곳에 모셔다 드렸잖아요. 간병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대로 죽는 거구나. 저는 매일 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양원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희 씨, 어디 있습니까? 당장 문 열어요. 강혁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강혁 씨,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가 그에게 닿았을까요? 그는 더욱 거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요양원 직원들과 지훈이가 황급히 달려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왜 여기서 행패야? 경비원들 뭐해? 당장 끌어내. 지훈이가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어머니를 이런 곳에 가둬? 당장 선희 씨를 만나게 해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강혁 씨의 등장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꽃집 문도 닫혀 있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친구 미숙이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미숙이에게서 지훈이가 저와 강혁 씨의 사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모든 것이 지훈이의 짓이라고 직감했던 겁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해 지훈이의 행적을 쫓았고 마침내 제가 이 요양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경찰의 출동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혁 씨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던 겁니다. 경찰은 지훈이와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저는 마침내 그 지옥 같은 독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희 씨, 저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심장 소리는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속여 서명을 받아낸 서류들, 그리고 저를 진찰했던 의사가 사실은 지훈이가 돈으로 매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까지. 지훈이는 불법 감금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강혁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가 차려준 따뜻한 죽을 먹고 나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다시는 당신을 못 볼 줄 알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희 씨를 잊습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인데. 우리는 그날 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제 인생을 휘두르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방역할 차례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이나 달콤한 말보다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악몽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연약한 박선희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괜찮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강혁 씨는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과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에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예순이 넘은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제 눈빛을 본 그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더욱 꽉 잡아주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선희 씨가 가는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지지는 저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지훈이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지훈이에게 위임했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즉시 철회하고 요양원에 불법 감금되었던 기간 동안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훈이가 저를 속이는 데 가담했던 가짜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지훈이에게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준 돌팔이였습니다. 강혁 씨가 사람을 써서 그의 행방을 알아냈고 우리는 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변호사가 법적 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지훈이의 범행을 증언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속여 받아낸 서명 요양원의 불법 감금 기록 그리고 가짜 의사의 증언까지. 지훈이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지훈이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몇 번이고 울면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동정심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그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꽃집도 다시 열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가게는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강혁 씨와 미숙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덕분에 금세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흙을 만지고 꽃을 다듬으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첫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가 울면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 나는 이미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보자꾸나. 저는 그를 외면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는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가족회의는 지훈이네 집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한 자리였죠. 거실에는 지훈이와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쪽 부모님인 사돈어른 4외까지 와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강혁 씨와 함께 그들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들 오셨군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제 아들 이지훈 군이 저에게 저지른 만행을 여러분 모두에게 알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제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사돈어른께서도 들으셔야 합니다.
사돈어른의 사위가 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불법 감금하고 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지훈이가 고용한 가짜 의사의 진술서까지.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난 한 달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사돈어른 내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사돈 부인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어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지훈이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지훈아.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네가 사람이면 안 되는 짓을 했다. 돈 때문에 네 어미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려 했어. 나는 오늘부로 너와의 모자 관계를 끊겠다. 어머니, 지훈이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훈 씨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네. 남편은 나를 지옥에 쳐넣었다. 그런데 나보고 용서를 하라고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내 결정을 통보하러 온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할 것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꽃집도, 내 아버지가 남겨준 이 아파트도, 그리고 그 돈으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제 선원의 지훈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강혁 씨다. 제가 옆에 앉은 강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었을 때 나를 구해주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너희들의 축복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릴 말씀은 다 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나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강혁 씨와 함께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지훈이의 절규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을 그리고 저를 올가매던 과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렸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혁 씨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송은 제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지훈이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법원은 지훈이에게 불법 감금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고 저는 제가 빼앗겼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훈이에게 제가 요양원에 감금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판결이 나자마자 서울에 있던 아파트와 꽃집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강혁 씨와 함께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을 얻고 그 옆에 선희와 강혁의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제 옆에는 사랑하는 그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페는 오전에만 문을 엽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책과 커피 향을 즐기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그가 직접 잡아온 생선으로 맛있는 저녁을 차려 먹고 벽난로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듭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저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는 날은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저를 배신한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입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만약 제가 그날 미숙이의 손에 이끌려 산악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여전히 텅 빈 집에서 외로움에 떨며 아들의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살아가고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행복해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자식의 눈치도 세상의 편견도 그 무엇도 당신의 행복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야 합니다. 저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박선희라는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여정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외로움에 함께 아파했고 새로운 사랑에 설렜으며 아들의 끔찍한 배신에 분노했고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60대 여성의 황혼 로맨스나 막장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나이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장엄한 투쟁기입니다. 선희 씨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를 위해, 혹은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복을 가장 마지막 순위로 미뤄두곤 합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행복할 권리는 나이나 성별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가진 고유한 권리입니다. 물론 박선희라는 인물과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현실과 다를 수 있으며 이야기 속 사건들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오직 교육적 및 오락적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 외로움, 사랑, 그리고 배신감은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에 마주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를 넘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지점은 바로 아들의 배신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혈육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나락으로 밀어 넣는 모습은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선희 씨는 아들을 버리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 이전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때로는 끊어내는 용기가 붙잡고 있는 미련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쓴 작가로서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선희 씨가 초반에 보여준 무기력함은 이 나이에 몰이라는 사회적 압박과 스스로 만든 감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최강혁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멋진 남자를 넘어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아들의 배신은 극단적이지만 이기심이 어떻게 가장 신성한 유대감마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바로 선희 씨의 변화였습니다. 그녀가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자기 삶의 능동적인 설계자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면의 힘에는 나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정의하고 쟁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자신의 삶에 변화를 만들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희 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박선희 씨와 같은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따뜻한 햇살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